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항상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릉부릉 박지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지동입니다. 네. 혹시 실업급여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저는 신청해 본 적은 없는데 네네. 정말 어려운 분들의 그 민원 상담은 한 10몇 년간 제가 현장에서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위원을 한 3선 기초위원 출신이시라서 박 교수님은 안 해보셨죠? 네, 저도 계속해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지역단체 활동가로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런 등등등 과정에서 그때 3개월 정도 지금은 기간이 좀 늘었는데 그렇죠. 제가 신청했을 땐 3개월 정도였었고 구직 활동을 해야 돼서 명함을 받으러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만나서 명함 받고 뭐 하여튼간에 기본적인 뭐 10분 15분이라도 얘기를 하고 명함을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본을 해서 구직 활동의 증거로 그때는. 근데 지난주 정부 여당이 이거 달달하니 실업급여다. 실업자를 배짱이 또는 샤넬백, 선글라스 뭐 이런 얘기를 그 노동청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조모 씨라는 분도 이야기를 하고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그 얘기를 인용을 해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교수님. 네, 어이가 한마디로 없었고요. 이게 실업급여라는 말을 그 여당 정책위 위원장이 하셨는데 실언이면 최소한 정책위 위원장을 직을 내놔야 되고 만약에 의도했다면은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그렇게 썼다면은 제가 이제 그 방송 클립을 봤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때 표현할 때 보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표현의 실수가 아니고 이분의 어떤 국민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정치인인가. 그 지역구 주민들께서는 다음 총선에 혹시 나오시면은 심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을 대표로 갖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도 실업급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친척 중에는 계시고요. 근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상류층 내지는 잘 사는 사람들만이 주위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떻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빵이 없다니까 케이크 먹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시다가 막 너무 화가 나셨는지 울컥하시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어떻게 기회에 들으셨어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 하나는 공적 부조가 있고요. 하나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어려운 분들을 세금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 내 돈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내기 싫어도 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다시 타는 보험급여를 받는 것도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 여당 공무원은 이거를 마치 국가 돈으로 적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선을 받는 사람들 마인드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웃으면서 들어오고 뭐 하러 가냐. 심리 바깥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분들 마인드대로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지금 그 국민들 일부를 갈라쳐가지고 비하 발언을 했는데 저 중장년층 남성들은 어두운 얼굴로 들어오는데 여성 청년들은 웃으면서 들어오고 해외여행 가고 그 돈으로 샤넬 무슨 명품을 산다라고 해서 남성만 성실한 노동자고 그 이외 계층이나 성별은 성실하지 않다는 그런 비하 발언을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번 관련해서 실업급 관련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놓은 자료들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이 틀립니다. 이견이 많습니다.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이 발언. 그러니까 팩트에도 근거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저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신박한 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이것을 달달한 실업급여다라고 이야기한 박대출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우리 박상인 교수님, 모르고 했다면 정책위 의장을 그만둬야 되고 알고 일부러 했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팩트에 어긋난 발언들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32,94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대가 33.4%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6.5%밖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비율이. 그다음에 남성이 66.3%, 여성은 33.7%. 즉 20대 여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사람은 그 남자분들은 뭐 어두운 얼굴로 온다는 그 50대 남성이 가장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또 팩트체크 조금 더 해야 될 부분 뭐 더 있습니까? 근데 부정수급률 자체도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 수준이라서 사실 이게 모든 제도에서 이렇게 부정수급 문제라든지 제도의 사각지대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폄하하는 거는 그건 사실 뭐 행정가나 정치인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노동 현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여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뭐 SNS 보면 자주 섞인 얘기로 그럼 뭐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대기 입고 가라. 나라 이름 표정으로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댓글이 많고요. 당장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청년 유니온에서 즉각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실업급여 도둑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최저 급여를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지금 현재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살펴야 될 상황에서 좀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제 청년 측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고요. 양대 노총에서도 당연히 반발이 나왔는데 민주노총 성명은 실업 급여가 그렇게 달콤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실업급여를 받아라. 이런 성명이 나왔고요. 한국노총은 구직급여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명줄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장난하는 국힘과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이 나와서 현장과 국민 여론 전부 다 지금 현재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그 팩트를 한번 보면은요. 저는 이게 보니까 노동부에서 수령자들 한 28%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보다 더 높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날.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OECD 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한선이 급여의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율이 만약에 20%보다 높게 되면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OECD 보고서에서 말한 거는 고용보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 세금 매기는 거 저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근로자의 40%가 면세점 밑에 있어요. 그래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 사실 세금을 면세점 이상에서 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령자 28%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보다 높다는 자료가 나왔는지 노동부에서 이거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계산해서 한 건지 실제로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정말 한 건지 그거부터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줘가지고 엉터리 논란을 일으켰다면 그 책임을 노동부 장관, 노동부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OECD 보고서에서 말한 거는 사실 그 지금 세금 부분 지적한 것도 있지만 보험
그 보험금 가입률이 낮고 그리고 이제 빈번한 실업이 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쫓겨서 안 좋은 일자리, 질낮은 일자리를 맞습니다. 찾게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넓혀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취업자가 임금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임금 노동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비정규직 중에서 취약한 일자리가 특수고용직은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은 어려워요. 비임금 근로자에 보통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 특고하고 자영업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취업자의 한 5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넓히는 게 지금 정책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전 세계적인 흐름, 우리 사회의 필요성을 다 무시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정말 자다가 뭐 봉창 두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저는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도대체 정책위에서라는 데서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 또 뭐 남의 다리 긁는 정도도 아니고 자다가 남의 다리 부러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맞아 정리해 주시죠. 뭐 반복해서 이게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18개월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들어야 되는 조건들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18개월 일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복 수급자 해서 5년간 3회 이상 하면은 특별하게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우회에서 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망으로도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모르고 노동부 관계자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시동 평론가님. 최저 시급 하한 80%하고 일에서 받는 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네. 일에서 받는 돈이 더 적으니까 일할 동기가 없어진다.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정부가 수치를 그러면 일에서 받는 최저임금 돈이 더 적다라는 지금 수치를 들고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했나 봤더니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에다가 무조건 10.3을 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낮아지는 제일 밑에 있는 그분들이 최저시급 하한 80%의 역전 현상이 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중에서는요. 그 사실은 10.3을 적용 안 받는 분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을 덜 떼어서 받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영업 현장에 나가보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분들은요. 네. 세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이 아니고요. 6.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과소 추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KBS 조사에 따르면 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면세점 이하예요. 세금 안 내요. 아니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소 추정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역전 현상이 만약에 정말 문제라고 하면은 그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났나 근본 원인을 보면 결국 최저시급이 낮다는 거예요. 너무 낮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받나 이렇게 적은 돈으로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나라는 걸 거기를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실업급여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니까 문제인데요. 특히 실업급여에 지금 하한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한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냈어.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상한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데요. 일로 보면은요. 지금 하한이 뭐 6만 1,000원이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상한은요 6만 6,000원이에요. 5,000원 차이밖에 안 돼요. 상한 하한 차이가. 그리고 이 하한도 아까 정부 말한 것처럼 80을 60으로 낮춰봐야 2,000원,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또 받는 분들이 80일, 90일 받는다고 해봐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형식적으로는 그 3개월 평균 임금의 60%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적용받는 분이 거의 없어요. 상한이 너무 낮아요, 사실. 예, 외국하고 비교해서 상한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고임금 소득자들이 실업 상태에 되면은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업급여라는 것은 정말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정수급이 많아졌다, 반복적인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분기보다 올해 점점 올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2배 가까이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위기 경제가 안 좋은데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많이 받으니까 이걸 덜 줘야지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가 많이 나간다는 건 경제나 고용 상태가 안 좋은 거다. 따라서 이 고용 상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가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의식의 흐름이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덜 줘서 급여 재정을 보충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이 말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그것도 덜 줘서 재정을 보충해야 된다 하는 것도 20대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더군다나 또 보다 보니까 천공도 작년에 실업급여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요 얘기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래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10월에 본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여행을 간다. 노동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다. 실업급여 주면 일 안 해. 그런 거 없애야지. 아예 낭떠러지가 되니까 죽도록 일만 하고 더 고분고분해질 거야. 그래야 나라가 팽팽 돌아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 조태용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뭐 막 약속도 지키고 막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경제 규모 10이었다가 13위로 떨어져 버렸던데. 네. 이거 왜 이런 통계 나온 겁니까? 글쎄요. 뭐 이게 사실은 환율 효과가 크긴 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국가였던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환율 평가 절하가 덜 됐거나 호주는 오히려 평가가 절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세 나라가 공통적인 게 광물이라든지 자원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인데 광물 자원 수출도 많아지면서 가격도 오르면서 상대적인 그 혜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10인이 뭐 13인이 이런 몇 인이 이런 거에 지금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사실 보면은 그 전에도 이 러시아, 호주, 브라질하고 우리가 10이라고 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룹핑을 해서 이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 위치에 대한 팩트 체크 정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거지 10위가 되고 어쩌고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개발 체제 60, 70년대 경제 발전기 사고 방식에서 우리 관료와 정치인들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측면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봐야 될 게 실업률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경제나 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봐야 되는데 당장에 10위를 했니 뭐 세계 10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집착을 하면서 프로파간다처럼 국민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측에서 나 뭐 이런 보수 그 경제지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환율 효과니까 환율만 조금 정상화되면 우리 금방 10위해 내지는 또 막 큰일 났다 우리 13위야 빨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다 풀어야 돼. 뭐 양쪽에 극단적 진단이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보셨어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10위를 하다가 13위가 된 거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는 환율 효과로 인한 착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따져볼 분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환율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내년에 재진입하는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경제 좋아지는 거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나라 우리가 10위였을 때 11, 12, 12 하던 나라가 지금 10, 11, 12가 되고 우리가 13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고순서가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상품 수지가 다 좋아졌어요. 작년에. 러시아, 호주, 브라질 다. 러시아는 상품 수지 61% 올랐고요. 브라질도 21%, 호주도 28.5%가 올랐는데 우리는 무려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지라는 게 무슨 뭐 쉽게 말하면 무역이죠. 무역. 그냥 단순 무역,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바깥에서 이 무슨 뭐 지적재산권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무역, 물건, 그렇습니다. 사고 판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올해 2023년 우리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1% 겨우 넘는 성장을 한 해 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내년에 재진입할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에 집착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럼 내년에 일단 이 수치적으로는 좋아지는 거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설사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수치에 왜 이렇게 금과 억조처럼 목을 매느냐.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 아닌가. 라고 봤을 때 경제 12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이제 매년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여러 이제 나라들의 소득 불평등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는 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번째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성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성장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사회에
배분이 되고 나면은 그 무슨 이 국민 생복에 이득이 있느냐. 특히나 이 불평등한 것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실업급여 논란에서도 봤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걸 완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부러 그 사다리를 걷어차면서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는데 정작 이런 허울 좋은 시비 이런 명목적인 거에 집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네. 사실 그 재분배 정책에 대한 효과가 우리가 굉장히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임금 일자리에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국민연금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재분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회 기제인데 우리는 이게 사실 재분배가 아닌 임금에 연계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는 노력들, 그러니까 고용보험 적용자들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지금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진화 단절이라는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두고 기업들한테 규제 풀어준다고 바뀔 것이냐,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이런 논쟁들이 정치권들이 지금 해야 되는 논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장기에 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기에 있을 때는 나 오늘 3cm 컸어, 나 올해 3cm 컸어, 우리 아들은 12cm 컸어. 이게 의미가 있죠. 근데 한국은 이미 성장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체지방률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군사를 어떻게 빼고 어떻게 근육을 탄탄히 하고 그래서 건강을 내장부터 근육까지 어떻게 건강한 신체 구조를 가져갈 거냐. 논쟁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왜 키가 안 크는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랜서라든 자영업자 같이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7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급여 대비해서 받는 포인트도요 60%인데 OECD 관련해서도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화해도 지금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주요하게 볼 것인가,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경제 지표를 중심에 두고 경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박시동, 박상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